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총선 이후부터 낭떠러지에 있던 당을 구해서 일당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수긍하는 사람들은 전당대회 연기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죠.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김종인 대표 주장에 대해서 수긍하느냐? 수긍한다. 7% 정도였습니다. 7%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나머지 86%는 김종인 대표 주장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누리꾼 의견 살펴볼까요? 정청래 이해찬에 대한 컷오프야 정무적 판단이라고 치자. 그러나 비례대표 파동과 필리버스터 중단은 완전한 뻘짓이었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말대로 김종인 대표가 죽으라고 당을 낭떠러지로 떠밀었는데 결국 당이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 어르신 본인 덕에 일당됐다고 하는 걸 보니 사리 판단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경제민주화는 제대로 할지 심히 염려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김종인 씨가 없었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이끌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김종인 씨가 셀프 공천이라든지 컷오프라든지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따져봐야지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우상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 사령탑이 모두 확정됐지요.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정당 투표를 보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이 많으신 것 같다, 피가 섞인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정진석, 안철수 두 사람의 덕담 들어보시죠. 제가 대표님 뵈려고 오늘 넥타이 색깔을 특별히 골라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협력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아들을 잃은 김덕종 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7박 8일 일정으로 옥시레킷 벤키저 영국 본사로 항의 방문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살인죄, 살인교사죄, 증거인멸죄,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이미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 검찰에도 그러한 내용을 전하도록.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고 거액의 용역비를 받은 서울대 교수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대거 보강해서 옥시뿐 아니라 주변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지난해 발생했던 체불 임금은 135억에 달합니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를 사실상 당의 대선주자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인디애나주 경선 직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하자 이렇게 트럼프 대선 후보 공식화를 한 것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광래 중고차 대표 주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실현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희망과 꿈은
인생의 설탕이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쓸 뿐이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우상호 의원 기자회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구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말리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부터 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우입니다. 네. 아까 다른 당 대표들하고 대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보면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정기성 대표도 그렇고 정치력이 강하다, 캐릭터가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상호 대표가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정치력이 이미 검증돼 있고 또 출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상호의 정치력은 아직 히든 카드 아닙니까? 네, 앞으로 보시면 오히려 숨겨진 정치력이 더 무섭다, 이런 걸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원내 제1당의 위험에 걸맞게 개인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당당하게 협상하고 협력하고 국정을 주도하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당선되기 전 김종인 대표를 내보내면 싸가지 없는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서 우려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 유일한 당선자인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도 호남에서 완패한 이유로 기득권 안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피로감, 친노 세력에 대한 거부감 등을 꼽았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공헌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계호 의원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게 관여라는 측면에서 조속하게 전당대회 해야 된다, 김종인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를 얘기하냐면 호남권 완패겠죠? 맞습니다.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바람에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들 쏟아내는 바람에 호남에서 민심 다 잃었다, 빨리 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결국 호남의 완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그 점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 직접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가장 잘 알죠,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호남 민심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예.
호남 민심을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이 호남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야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득권에 안주해왔던 그런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을 보고 있는 시각과 똑같은 거죠. 그래요. 그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왔고, 예. 또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 할까? 그런 측면에서 또 상당히 계속 지역에서 활발하게 작동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유가 됐다고 봐야죠. 특정 세력이라 하면 이른바 이제 주류, 친노, 친문 뭐 이런 것에 대한 호남 반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했다. 예, 그것도 뭐 같이 작용을 한 거죠. 어떤 부분이 완벽하게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알겠습니다. 상권 안패로 이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희상 의원 같은 분은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김종인 대표를 쫓아내는 모양새를 보이면 토사구팽했구나. 이거 또 다시 예전 민주당으로 도로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올 거다. 비판이 나올 거다. 우려하시던데 걱정되세요? 그럴 수도 있죠. 토사구팽이라는 모양새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 또 김종인 대표께서 어제 경제대책기구에 수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상당한 역할을 또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토사구팽을 한다 그런 표현은 현재로 봐서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김종인 대표의 패착이 사실상 호남의 전멸을 불러왔고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론 제기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토사구팽 아니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2번 받은 사람이 무슨 토사구팽이냐라고 반박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가운데 3009 핸드폰을 쓰시는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주 짧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토사구팽 아니냐? 사실 이런 시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토사구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국구 2번을 받고 계십니다. 네. 국회의원이십니다. 무슨 토사구팽입니까? 아니,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무슨 토사구팽이겠습니까? 저는 그거 정말 만들어낸 얘기이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하나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김부겸 당선자께서 오늘 서울대 초청 강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친노에 대해서 너무 자신의 가치나 정책 방향을 강하게 주장하니까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킨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예. 무슨 친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지금 친노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럼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 밖에 있는 입장 비슷합니다. 네네. 그런데 친노라 그러면 당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친노라 그러느냐. 그게 문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친노를 표현할 때는 당에서 아주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 네. 또는 대여 투쟁을 아주 왕성하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친노로 규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일종의 종편의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 쓰는 경향이 흔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내에 자연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진노 규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게 이제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친노 플러스 운동권 그 프레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전적으로 잘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적어도 학생운동을 했다는 세력들은 뭘 했느냐. 민주화운동하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냐.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잘못했는지 전 정말 답답합니다. 당사자 김종인 대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종편만 본다 이런 당내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TV조선에 나가서 호남 패배 이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하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대선 주자 자격이 없다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호남 패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객관적으로 호남의 소위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갖다 순리에 맞게 생각을 해야지
뭐 억지로 누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책임이 전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남을 다녀보시거나 하면은 문재인 대표에게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그걸 시사하는 말씀을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맡으러 가기 전에 이미 호남은 상당수의 더불어민주당 호남 의원들이 탈당을 했고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당이 기치를 올렸기 때문에 뭐 어차피 호남은 어려울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측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혹시라도 거기에서 좀 다소 우리가 몇 석이라도 얻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제1당까지 이렇게 새누리당을 두르고 제1당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호남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수도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총력을 집중을 하고 저는 수도권의 유권자들의 투표 상황을 과거에 여러 가지 선거를 갖다가 겨쭈어 볼 적에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승산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은 했었어요. 근데 기대 이상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힘들 때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입증을 해줬으니까 123석이라는 의석을 갖다 가지고 원내 제1당이 됐으니 일단 그거를 바탕으로서 수권을 할 수 있는 기초는 닦았다고 봐요.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시네요. 어느 정도 성과가 아니라 대단한 성과가 있다고 봐야죠. 대통령이 되는 사람, 그래도 제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좀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사람. 선거 때만 적당히 얘기를 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선거 때 얘기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로 가면은 그러면 결국 가서 그 대통령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대표님께서 하신 그 기준에 들어맞는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문 전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적 완화. 그런데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라는 소장 경제학자의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기고 외에는 웬만하면 언론 인터뷰 안 하는 분인데요. 강연장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제 저녁 한겨레가 운영하는 미디어 카페 후에서 있은 7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한국 경제 장기 침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자공이 공자한테 물었다고 그러죠. 정치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자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필야정명. 그러니까 올바른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 또는 선별적 양적 완화 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이거 양적 완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잘못 붙여졌어요.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이제 증자를 하기 위해서 그게 보통주일 수도 있고 코코본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한 5조 안팎 정도의 돈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동원하는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넌센스이지만 그 정도의 자금을 동원하는데 양적 완화라고 하는 우리가 2008년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했던 그것에 많이 비유되는 것처럼 양적 완화를 썼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양적 완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굳이 한다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의 특유이라고 부르는 게 보다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이름을 붙여놨고 굉장히 오해가 증폭이 되면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언젠가 우리나라가 50조 이상의 또 돈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외환위기 때처럼 1차로 64조 조성하고 2차까지 합치면 168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이게 17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200조 가까운 돈을 쏟았는데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이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5조 동원하는데 양적 완화라는 잘못된 이름을 딱 붙여놓으니까 진짜 50조, 100조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무슨 수단으로 대응할 거냐. 이미 이 개념은 오염됐고 정치적으로 매우 많은 어떤 한계가 적용되는 개념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잘못된 논란 자체가 정작 우리가 그런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정말로 바보 같은 어떤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냥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하는 부실기업의 문제가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현대상선 이 3개 기업 정도의 문제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업종이 조선업, 해운업 정도에 한정되는 거라면 양적 완화란 말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그냥 다 법정관리 보내도 되고 아니면 옛날처럼 그냥 편법으로 그냥 관치금융하는 방식으로 때려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 다 놔두고도 이걸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거는 정말로 소 잡는데 아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정말로 잘못된 어떤 좀 논란을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문제 정말로 국책은행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정도 자금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재정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추경하기 위해서 국회를 가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네들 뭐 하다가 이제 돈 필요하다고 이게 들고 왔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호통치겠죠? 그거 자발적으로 할 관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관료들은 지금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만 하고요.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는 데는 절대 안 합니다. 특히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예산안 통과시키는 일이나 또는 공적 자금 조성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받는 이런 정치적 프로세스,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프로세스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냥 중앙은행, 한국은행 보고 금통에서 그냥 도장 찍어달라라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만 쉬고 나와라. 충분히 반성했다. 여당의 유일한 희망은 당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인사드립니다. 닥쳐!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 사위가 그런다. 사위? 어떤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 거지? 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닥쳐 이 새끼야. 자, 오늘도 출제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인이라고 봐요. 영감님, 오늘은 문제만 내고 가세요. 이 새끼, 아유 무척 귀여워 이 새끼가. 야 이 새끼야, 그게 내 맘이지 이 새끼야. 아니 어디서 깜도 안 되는 새끼가 내 앞에서 고기를 쳐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 오늘은요 어린이날이니까 인님 표현을 정제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인가? 나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서, 깜도 안 되는 것들하고 만나는 상황이 있어서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나저나, 사회자, 이제 어제 팟빵 순위를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나오니까, 오로지 내가 출연한 거 외에는 추호도 아무 변수가 없는데, 5등에서 2등을 했잖아, 내가 2등으로 만들어줬다고 봐요. 이 코너에서 송장이나 다름없는 무화환, 저 새끼들부터 출연진 명단에서 편집해야 한다고 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는구만. 영감님, 어쩌다 우연히 순위가 좀 올랐다고. 너무 기고만장하신 거 아닙니까? 굴러온, 돌을 빼내? 새끼야, 나로 말할 적에 이빨을 빼내는 게 전문이야. 문재인이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는 이빨이 빠졌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 너희들도 이 새끼들아, 다 옥수수를 뽑아줄까? 그 나이에 이 새끼들아, 이 빠지면은 자라지도 않는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근데 이가 약하신 분한테 너무 심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나한테 CF 교섭이 들어와야 한다고 봐요. 인사도 쪽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해야지. 하다못해 치과협회에서 임플란트 장사 많이 하게 해줬다고 감사패라도 주는 것이 사람 된 도리라고 봐요. 영감님, 문제나 내세요. 이 새끼 까불고 있어, 이 새끼. 옛날에 내가 국보위 시절 같으면은, 이 씹새끼들 전부 다 교대에 보냈을 텐데 말이야. 교대요? 교대? 교육대학교? 교대는 왜요? 삼천교육대 말이야, 삼천교육대. 들어봤어? 이제 거기 들어갔을 적에는 인간이 돼서 나오는데 말이야. 영감님, 감옥 이야기나 해주시죠. 비리 혐의로 감옥 가셨잖아요. 깜빵밥 맛있습니까? 야, 너는 아가리를 닥쳐야 한다고 봐. 알려줄까? 들어가면 마약 못해. 영감님, 마약이라뇨? 이제 인신공격 그만하시고 퀴즈 문제 내주시죠.
오늘은 그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들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문제를 내자면은 EBS 딩동댕 유치원 공개방송에 나오는 망토들은 초능력의 남자. 이 남자가 나올 적에 오늘도 정의를 위해 발차기 용기를 내봐 번개처럼 나나나나 자 반대로 더 빠르게 무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정상에 외쳐봐 친구들 다 같이 무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힘차게 외쳐봐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정답 아십니까? 예, 알지. 자, 정답 가자고. 정답은 파견직. 아니, 왜 파견직입니까? 어디서든 나타나서 굳은 일을 다 해주잖아. 그걸 정규직한테 어떻게 시키나? 그래서 정규직을 쉽게 잘라가지고 정규직도 굳은 일 할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우리 누나의 노동개혁안 아니겠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총선에서 개박살났지, 이 새끼야. 사회자, 정답은 아주 간단하다. 뒤에 맨이 붙지, 맨. 그렇습니다. XX맨이지요. 자, 정답은? 정답은 졸라맨. 아니, 어린이가 보는 프로그램인데 졸라맨이 뭡니까? 아이, 졸라 저렴한 새끼들. 영감님이나 잘하세요. 이 편 저 편 들지 마시고요. 늙어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게 뭡니까? 아이 새끼야, 나는 국민의 종이야, 이 새끼야. 국민의 종이라니요? 그렇게 애매모호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는 어느 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 종편이라니까. 종편이야. 알았어?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무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힘차게 외쳐봐. 그러면서 나오는 XX맨. 이 XX맨은 누구일까요? 정답 맞히시는 분께는 지난 필리버스터 전 과정을 기록한 책 이름 자체가 필리버스터입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인권에 대한 재미있고 생생한 근현대사 교과서가 될 필리버스터 발언. 네, 방송에서 못 들은 것도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소장 가치가 충만하겠죠. 사실 이번 20대 총선 최대 변수는 필리버스터였다는 평가가 비등합니다. 필리버스터. 네, 이 책은 이김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무척 두껍습니다. 자, 팟빵 게시판에 성함,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필리버스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열혈유도님, 정답은 아침 고요 수목원 맞히셨습니다. 매일 아침 듣고 있습니다. 이번 옥시 측에 대응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옥시에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고 20대 국회에서 징벌적 배상제도 법안 차원으로 통과돼서 더 이상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필리버스터 하면 은수미, 신경민, 홍종학, 김용익 의원의 연설이 기억에 남습니다. 책 보내주신다면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NB1017님 정답 맞히셨습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 예.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고 초등 중등 아이 둘을 둔 직장에 다니는 주부입니다. 제게 진보라는 단어가 와닿은 지 몇 해 되지 않습니다. 정치는 이완배 기자님이 자주 보내시는 그 안드로메다로 보낸 지 오래됐지요. 세상은 늘 비어남 없이 딱히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세상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김용민 브리핑을 비롯한 여러 팟캐스트를 접하게 됐고 제 생활 전반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 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아빠보다 김용민 아저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가요? 예. 올 2월 필리버스터 전국일 때 제가 아는 지식은 없지만 회사 동료들과 나눴던 얕지만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을 벌였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들 또한 비언화된 세상의 주인공들이겠지요. 세상은 내가 용기만 내면 바뀔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틀 전에 서점에 가니 필리버스터 본회의 속기록이 나왔더라고요. 딱 성경책 2권 분량. 네, 제가 좋아한 주인공 부분만 훑고 왔네요. 당첨 기회를 주신다면 올해 안에 김용민 브리핑에 그 어렵다는 전도 100명 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분을 안 뽑을 수가 없겠군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를 선출했군요. 우상호 의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강 체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총 6명이 출마를 했는데 우상호, 우원식, 민병동 이렇게 3명의 의원이 3강이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최종 승자는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예. 어제 그 당선자 대회에서 그 경선이 있었죠. 그래서 그 1차 경선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40표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36표, 4표 차이로 2위였는데, 그 2차 결선 투표에서는 역전이 된 거죠. 우상호 의원 63표, 우원식 의원 56표, 7표 차이로 우상호 의원이 지금 비대위 체제 이후에 원내 20대 국회 원내 협상을 책임질 그 우상호 의원이 그 사령탑이 뭐 제1당의 20대 국회 제1당의 원내 사령탑 역할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예. 뭐 우상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이나 둘 다 우시라는 점. 또 하나 학생운동 주류로서 그간 뭐 상당히 그 대표성을 가져왔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동권 출신,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그런 이제 공통점과 성씨 갖고 또 집안에 또 이제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촌수로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두 명이 만약에 그 결선 투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상호 의원이 승리를 했는데요. 일단 우원식 의원은 70년대 학번이고요. 우상호 의원은 80년대 학번이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고 아마 우원식 의원보다는 우상호 의원이 조금 더 융통성이 있고 우원식 의원은 약간 조금 강성 이미지가 있어서 일단 그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정치력이나 이것을 발휘하기에는 우상호 의원이 더 적임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 그 결선 투표에서 결국 그쪽으로 쏠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우상호 의원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그 81학번이고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해서 6월 항쟁을 이끌었고요. 전대협 부의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전대협 출신인 이인영, 오영식 의원과 함께 젊은 피의 하나로 이제 수혈을 한 거죠. 영입을 해서 이제 데뷔를 시킨 거고 이른 나이에 정치에 판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 그게 뭐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 16대 총선부터 출마를 했는데 서대문 갑에 그 라이벌이 있었어요. 같은 연대 81학번 동문인 한나라당 이성원 의원. 그래서 16대부터 지금 5번을 싸웠는데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며 퐁당퐁당했습니다. 16대 패하고 17대 이기고 18대 패하고 19대 이기고 20대 이기고 이렇게 해서 5전 3승을 이제 거뒀고요. 예. 이번에 새로 뽑힌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문과 출신이고 등단한 시인입니다. 아, 그래요? 말솜씨가 이제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이래서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등 이른바 이 민주당 계열 야당에서 당이 바뀔 때마다 대변인을 맡았어요. 그리고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지금까지 총 8번의 대변인을 역임을 했습니다. 예. 이분은 직업이 대변인인 분이시고, 예. 그래서 이 어떤, 자신이 그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을 때도 그 경력을 잘 살려서 국민과의 소통은 곧 언론과의 소통이다. 예. 기민한 언론 대응을 통해서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연합을 탈당할 때 당의 분당을 막기 위해서 중재안도 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노력을 했고요. 예. 그 당시에 좀 인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 그래서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 우원식 의원보다는 훨씬 온건하다. 이게 중재력이 있다, 정치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고한 집권 세력과 맞서야 되는 위치고 우상호 원내사령탑 약체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법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 의원보다는 우원식 의원이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제3당의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노회하고 노련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중재자가 있다면 굳이 제1당, 제1야당이면서 제1당의 원내대표가 그럼 박지원 원내대표와 비슷한 캐릭터를 가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훨씬 더 강하게 내놓고 좀 지르고 그 상황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중간을 좀 중재해서 양쪽에 서로 양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게 하는 야당이 그런 작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정치력보다는 좀 투쟁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재자적인 그런 역할들이 강조되다 보면은 사실은 주도권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선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제 좀 프레임에 대한 좀 염려가 있는데요. 자꾸 중재, 정치력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은 야당 원내대표로서 좀 세게 나가는 것도 좀 멈칫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협상을 하더라도 조금 센 카드를 내놓고 사실 양보안이 있지만 세게 좀 질러놓고 양보해주는 척하면서 더 얻어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이 중재를 강조하는 이런 풍토에서는 그런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지금 어쨌든 새롭게 선출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조금 더 전투력을 배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는 사이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우상호 의원이? 예,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는 예전에 야당에서도 오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나쁘지는 않죠. 예. 박지원 원내대표도 상당히 우상호 원내대표의 재주를 많이 높이 사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쁘다거나 감정이 안 좋다거나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협력할 여지가 더 많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우상호 새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이른바 친문이라고 지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전 따라가 보면 제가 이 경력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전대협 출신의 GT계 김근태 계열인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뭐 당이 이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분란이 커지고 뭐 이러면서 이른바 뭐 주류냐 비주류냐를 따졌을 때는 주류로 이제 편입이 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우상호 의원을 뭐 친노나 친문이라고 보기에는 오랫동안 그를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는 그건 조금 뭐 굳이 따지자면 당을 생각하고 좀 뭐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뭐 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느 특정 계파에 쏠려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상대로 해서 뭐 친노 패권주의 타파해야 한다 이렇게 공격하는 또 입장도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진석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 당선자가 국민의당을 방문한 모양이죠? 예, 그저께 선출이 되고 어제 당선 인사를 다니면서 좀 뉴스거리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예. 국민의당을 먼저 찾아서 이제 당선 인사 예방을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정당 투표를 보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피가 섞인 느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그 친근감을 매우 격하게 표시를 했죠. 네, 그러면서 그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두 당이 잘하면 영호남 대립 해소와 국민 통합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편가르기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 정진석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김광림 정책의장은 또 김성식 정책위 의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성식 정책위 의장과 내가 아주 가깝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김성식 의장을 아주 좋아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본인들은 상당히 그 친근감을 표시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김광림 의원을 쉽고 초려한 이유 중 하나가 김성식 의원 때문이다. 가깝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김광림 의원이 적격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딱 보면은 어쨌든 지금 제2당으로 전락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의 협력이 절실하고 동시에 더 쉬울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친근감과 동질감을 표시하면서 협력을 요청하고 구애를 하는 거겠죠. 예. 그 말하는 내용이 너무 부담스럽게 훅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공개 대화 내용이었는데 요거를 전한 그 국민의당 당직자는 피가 섞인 느낌이라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냥 웃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진석 새 원내대표 당선자 이분은 이제 국회 사무총장도 지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도요. 두루두루 뭐 이렇게 친분 관계가 다양한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뭐 연정 단계까지 가진 않더라도 그 두 당이 앞으로 협력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예, 뭐 정진석 원내대표 당선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정은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정보다는 협치가 우선이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협치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뭐 사안별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착 상태나 뭐 협상이 상당히 좀 장애에 부닥치고 그럴 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무게감을 보이려고 할 것이고요. 사안마다 협력할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당장 어제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슈를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새누리당과
맞는 부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연정은 아니더라도 협치는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피가 많이 섞여 있다고 하니까 그게 농담으로 의례적인 인사로 또 들리지 않고 말이죠. 예. 상당히 좀 상징적인, 노골적이면서 상징적인 얘기이고요. 네. 그 정진석도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 지도부도 예방을 했는데요. 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예. 두 분이 같은 동기라고 그러네요. 고대 정예과 동기라고 그럽니다. 정진석, 노회찬 원내대표 두 분이. 예. 그러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렇게 반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다면 새누리당이 좋은 법안, 정책을 만들어서 제가 손을 번쩍 드리고 싶어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예. 뭐 좋은 법안, 좋은 정책을 내면 정의당도 환영하고 더민주도 환영하고 뭐 국민의당도 환영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 여당의 맹성과 반성을 촉구하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 시작은 참 화기애애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정당의 원내 지도부끼리. 자, 앞으로도 그러할지 좀 지켜볼 일이고, 어제 김원철 기자에게도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정진석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 사이의 관계, 어떻게 설정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예상을 뒤엎고 상당히 낙승을 거둔 상황이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은 친박의 물밑 지원이 있었다. 그게 지금 정설인 것 같고요. 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매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친박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어쨌든 이게 박근혜 정권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당, 뭐 제2당이긴 하지만 여당의 지위는 여전하고 박근혜 정권을 성공시켜야 하는 그런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단결을 해야 하고 친박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거는 뭐 말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굳이 그 어떤 그 민감한 친박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어떻게 제가 받아들였냐면 어쨌든 물밑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어쨌든 원래 친박은 아니었고요. 근데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 네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친박이나 청와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키고 앞으로 이 관계를 어쨌든 큰 소리 나지 않게 무난하고 원만하게 잘 가져가겠다. 그런 메시지를 친박이나 청와대에 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예전에 유승민 원내대표나 뭐 이런 식으로 청와대와 뭐 상당히 뭐 어떤 끈떨어진 뭐 레인덕에 이제 막 올 것 같은 박근혜 대통령과 크게 갈등하고 그렇게 부닥치면서 그 국회 전략을 짜고 운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간 뭐 두고 봐야 알겠네요. 지금 뭐 예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입법이 잘 안 되면은 또 시행령 바꾸겠네요. 지금 기세로 봐서는 뭐 헌법도 시행령으로 바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말이죠. 오늘도 한이 남으신다고.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오늘도 한겨레 김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는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 실탄으로 7조 원 정도가 최소 소요된다. 네. 대우조선까지 포함하면은 수조 원 더 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이 액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이렇게 시작부터 아예 액수를 못 박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왜 뉴스가 되냐면, 지금까지는, 서로 알려지기로는요, 드는 돈이 한 5조 원 정도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액수가 갑자기 7조 원,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 버린 거죠. 이제 뉴스가 전해지기는 어제였지만, 유일호 부총리가 지금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서 프랑크푸르트에 있거든요. 예. 네, 여기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가 한 명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 원을 마련하자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일호 부총리가 5조 원 갖고 안 될 것 같다. 예, 5조 원보다 더 들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 게 기재부에서 나온 돈이 7조 원 플러스 알파가 돼버린 거죠.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먼저 하자면은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제가 기자로서 저는 사실 해운 조선업의 업황이 이렇게까지 나빴고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요. 제대로 제가 현실을 못 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심했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국장은 아예 이 위기의 규모를 정부가 지금 상당히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음이 끝나고 오늘도 그거 가지고 토론 회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는 적어도 위기의 규모를 정부가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숨기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커졌다라고 밝혔을 수는 있어도 일부러 위기를 과장하기까지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저희 국장은 단호하더라고요. 자기 감으로 볼 때 옛날 쌍용차 사태 같은 걸 겪어보니
충분히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위기를 과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국장은요. 그래서 이 녹음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토론을 해야 됩니다. 국장하고요. 근데 뭐 일단 정부의 발표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장이라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과장을 한다면 이건 정부도 아닌 거죠. 예, 정부라고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새끼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장이 아니고 7조 원 플러스 알파인데 결국은 그렇다면 이게 뭐 양적 완화를 하건 재정 지출을 하건 국민들한테 그 부담을 다 지우려고 하는 건데요. 국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게 현실적으로 위기가 아닌 걸 과장을 해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턴다. 이러면 이걸 정부라고 부르면 안 되죠. 예. 이건 그냥 개새끼들인 거니까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최소한의 신뢰 속에서 그러니까 정부 발표를 믿는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문제의 발단으로 돌아와서요. 유일호 부총리 발언입니다. 이건 언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을 5조 원 마련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데 유일호 부총리는 5조 원보다 훨씬 클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유일호 부총리 말은 훨씬 클 거니까 양적 완화해야 돼요. 한국은행이 돈 찍어야 돼요. 이런 의도겠지만 예상이 5조 원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크다면 더더욱 법인세 인상을 해야죠. 더더욱 법인세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더더욱 강도 높게 재벌들의 사재 출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도 모자라면 이때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재정 지출을 하건 양적 완화를 하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는요. 둘째로요. 이 논의 과정에서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면요. 조선하고 해운 업체들이 여기저기 빌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 경영이 망가져서 그 회사 하나가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회사가 지금 은행에 물린 돈을 못 갚는 데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건 그냥 뭐 괜찮은데 은행이 물려버리면 사태가 커져버리거든요. 이 은행, 우리나라 은행은 규모가 굉장히 큰 은행들입니다, 다들. 그런데 은행 한 군데가 빚을 못 받아서 물려버렸다. 그러면 그 은행이 부실화되면 그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찍자거나 재정 지출을 하자거나 이 얘기, 모든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물린 은행을 지원을 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린 은행이 어디냐면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입니다. 다 국책은행이거든요.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해운업에 물려있는 그 은행권에서 물려있는 돈 중에 60% 이상이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거든요. 그리고 농협, 기업은행 이런 특수은행까지 포함하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해운에 물려있는 돈 70% 이상이 국책은행, 공동은행 이런 은행들이 다 물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의 주무부처가 어디냐? 금융위원회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주무부처가 어디냐? 기획재정부입니다. 이걸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경제부총리입니다. 작년 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요. 대우조선에게 대출해준 돈이 한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 부실채권이 아니고 전부 정상채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당시 대우조선 상황을 보면 이건 무조건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거 정상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책은행이 작년 말에 대우조선은 정상기업이에요 라고 공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걸 이렇게 해야 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작년에 216억 원 흑자 기록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한 2조 원 정도 적자 냈는데 대우조선 저거 부실채권 처리했었으면 엄청나게 적자 규모가 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이 자기들 실적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명백하게 위기에 처한 기업의 채권을 정상채권이에요.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업은행 퇴직자들은요. 상당히 많은 임원들이 대우조선의 낙하산 임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억대 연봉도 받고 뭐 고문직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개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만약에 정말로 정부 말대로 5조 원이 아니라 7조 원 플러스 알파다. 정말로 이 규모가 크다. 아우, 이러면 이제 큰일인 거죠. 예. 그러면 이걸 국회에서 다 까란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누가 이 결정을 했고 누가 이렇게 백만항의 은행 대출을 처리를 했고 정책 결정권자 중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다 까라는 거죠. 국회에서요. 예. 저는 이거 줄기 타고 가면 거의 백발백중 최경환 걸린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실이 구체화할 때 경제수장이 최경환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거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양적 완화 이야기하고 한국은행 자꾸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하기 싫다는 겁니다. 예. 재정 지출하면 당연히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예. 지금 애초에 연초에 그 결정해놨던 정부 발행 채권을 넘어서면 이건 다 국회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국회 승인 받으려면 야당이 안 물어보겠냐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산업은행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수출입은행 주무부처가 어딥니까? 기재부, 금융위원회 나오고 결국은 최경환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한국은행 들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규모가 이 정도라면 제가 저희 청취자분들께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이 국민 부담이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조 원도 간당간당했는데 7조 원 플러스 알파면 사재 출연으로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제 느낌에는요. 예. 그러면 어찌됐건 국민혈세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이 돈이 들어가는 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국채은행을 관리하는 현 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관리를 했으며 얼마나 엉망으로 했길래 일이 이 지경이 됐는지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 돈 찍어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건 이거는 이제부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 현 정부가 이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면은요, 정정당당하게 국회로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의 책임을 가리고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한 뒤에 그 뒤에 국민들한테 손을 벌리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정부라면은요. 예.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마지막까지 무슨 굉장히 선진적인 용어인 것처럼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이 유일호 총리 발언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한 주가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만약에 이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게 되면은 더 큰 국민적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런 식의 그 보도를 한 조선일보. 양적 완화를 안 하면은요. 예. 그래서 저는 양적 완화라는 게 그것도 역시 국민의 부담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국민의 부담인데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모든 문제에서 국민의 부담을 지울 때는 누진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요.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돈이 적은 사람한테는 더 적게 부담을 지우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과세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물가가 일률적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 정도 올랐다. 이건 모든 국민들이 빈부의 격차 없이 똑같이 10%씩 부담을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한테든 그냥 골고루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만약에 지워야 한다면 이 규모가 이렇게 커서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누진적으로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금을 법인세를 더 걷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양적 완화를 하면 모든 국민이 진짜 가장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물가 오른 만큼 부담을 지는 거니까요. 사회 평등 구조도 박살이 나고요.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 국민의 부담이 없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거죠. 이 조선일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기극에 이 언론들까지 동원이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조선일보를 언론으로 보진 않습니다만은 여간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정반대 경영 전략
이걸 짚어주시겠다고요? 네. 모처럼 좀 즐거운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어린이날이어서요. 예.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요, 저희 딸애가 이제 올해 마지막 어린이날인데요. 6학년인데요. 예. 저는 우리 딸애한테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신데렐라, 이런 동화를 한 번도 읽혀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가 이제 유치원에서 다 읽고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언급한 동화를 보면 저는 되게 화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뭔가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설공주는 독사가를 입에 물었는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왕자가 키스를 하니까 살아나죠. 예.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난 지 5초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떠납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두 사람이 만난 지 5초 만에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왕자가 결혼을 한다는 건 백설공주가 미래의 그 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뜻인데요. 예.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도대체 백설공주가 뭘 한 게 있는데, 예, 한 나라의 국모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근데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예쁘니까요. 예. 백설공주는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독사가 먹고 잠들었다가 키스받고 왕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그런 말이긴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인데, 그런 식으로 백설공주가 떠나면요,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백설공주 돌본 7난장에는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7난장이 중에 백설공주 좋아했던 난장이가 없었겠냐고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잘생기고 부자인 왕자를 만나서 백설공주가 횡하니 떠나버리면, 키 작고 못생긴 루저인 난장이들은 오랫동안 백설공주를 돌보고도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지거든요. 신데렐라 같은 경우도요, 이분이 이제 한 일이라고는 파티용품 빌려가지고, 구두하고 드레스 빌려서 무도에 나가서 춤춘 건데, 결국은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이유가 예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제일 황당한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분은 그냥 100년 동안 잠만 잔 건데, 예, 예. 근데 이웃나라 멋진 왕자님이 와서 키스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왜냐면, 예쁘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동화책을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자는 어때야 되냐? 예뻐야 된다. 예. 근데 예쁘면 뭘 얻느냐? 돈 많은 남자를 만난다. 예. 난장이 따위의 루저는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는다. 이런 생각이 저는 심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과장스럽나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걸 과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혹시 그 애니메이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마스와 친구들이라고. 예, 저 아이가 어렸을 때 기차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토마스와 친구들이 기차 아닙니까? 네네. 기차를 움직이고 또 일을 시키고. 하긴 토마스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는 주체가 바로 사장님인데. 아, 예. 좀 불편하더라고요. 바로 불편한데요, 저는. 예.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 세계에서는 최고의 미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애니메이션이 그걸 보고 아이들은 되게 즐거운데 은연중에 우리가 자라나면 사장님 말씀 잘 듣는 게 그런 이미지가 안 심어지겠습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진짜로요. 예. 제가 이제 디즈니하고 드림웍스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 텐데요. 예. 디즈니는 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1923년 세워진 회사고요. 그런데 이 디즈니가 1980년대에 굉장히 큰 경영 위기를 한번 맞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오리지널 캐릭터들인 미키마우스 이제 이런 애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큰 경영 위기를 맞거든요. 예. 근데 이때 마이클 아이스너라는 그 전략 전문가가 이 회사의 새로운 CEO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 전략을 제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디즈니의 경영 위기 탈출이라고 유명한 대목인데요. 이 마이클 아이스너의 전략은 뭐냐면 일단 만화 영화에 올인한다. 그리고 만화 영화는 최대한 아름답게 만든다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에게 예쁜 것만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쁜 걸 최대한 예쁘게 보여주면 이 예쁜 애니메이션으로부터 뒤에 파생되는 이제 뭐 경영학 용어로 후방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후방산업인 캐릭터 산업, 뭐 놀이동산 이런 데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이즈너의 전략이었었습니다. 이 시절부터 그 디즈니의 작품들을 보면은요,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예. 주인공들이 무지하게 예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부터 등장했던 게 이제 인어공주, 예, 미녀와 야수, 겨울왕국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인어공주 주인공 그 인어공주 한미모 하죠. 예. 예. 영화 음악 언더 더 씨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죠. 예. 미녀와 야수의 주인공 벨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상 제일 예쁘다는 여자이거든요. 예, 사운드 트랙 뷰티 앤 더 비스트도 인기가 엄청났고요. 예. 예. 겨울왕국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주인공이 이제 엘사하고 안나인데, 얘들은 예쁜 것도 모자라서 용기도 있고 착한데, 노래도 잘 부르는데 공주입니다, 심지어. 예. 그리고 사운드 트랙 레디고는 엄청나게 또 히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은 이겁니다.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은 너무 행복해요. 이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언제 아름답냐? 어떨 때만 아름답냐? 네가 예쁠 때만 아름다운 겁니다. 여자는요. 남자는 네가 돈이 많을 때만, 왕자일 때만 아름다운 겁니다. 평민의 행복, 일상의 즐거움 이런 건 디즈니가 꾸미는 세상에 안 나타납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 그 겨울왕국에서 남자 주인공은 평민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남자가 결국 언제 행복해지냐면요. 돈 많고 예쁜 여자 공주 동생하고 결혼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예. 평민의 세상에서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예. 이게 디즈니가 그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드림웍스의 세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림웍스의 대표작이요. 슈렉, 쿵푸 팬더, 드래곤 길들이기, 마다가스카 뭐 이런 영화들입니다. 예. 느낌이 조금 다르죠. 디즈니 영화고요. 예. 주인공들이 다들 좀 모자라고 찌질한 캐릭터들입니다. 이제 우선 재미있는 건요. 경영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드림웍스를 만든 창업자가요. 예. 한때 그 디즈니에 몸담았던 제프리 카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아이스너하고 함께 그 디즈니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계기를 시킨 사람인데 결국은 권력 다툼에서 쫓겨납니다. 이 제프리 카젠버그가요. 그러니까 아이스너한테 열이 받아가지고 예, 카젠버그가 그 드림웍스를 만들면서 철저하게 전략을 세운 게 디즈니는 엿먹어라 뭐 이런 전략을 세워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무슨 뭐 카젠버그의 사상이 뭐 평민 사상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카젠버그가 만든 드림웍스의 영화들은 굉장히 평민스러운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한번 보면은요. 슈렉 같은 경우에는 뭐 더럽게 못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쿵푸 팬더도 되게 뚱뚱하고 찌질하죠. 그리고 그 드래곤 길들이기의 주인공이 히컵인데 이 등장할 때는 바이킹 중에 제일 찌질한 바이킹으로 나옵니다. 왜소하고요. 마다가스카에 나오는 동물 주인공들도 전혀 예쁘지 않습니다. 전혀 예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결말도 보면 이제 슈렉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슈렉하고 공주가 키스를 딱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슈렉이 훈남이 되는 게 아니고 공주가 괴물이 됩니다. 예, 그래서 괴물로 남죠. 이 두 부부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먹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디즈니가 환상을 팔았다면 드림웍스는 현실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하고 키스를 해도 우리는 결국 평민으로 살아야 돼. 예,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 그런데 그게 뭐? 그럼 안 행복해? 누가 안 행복하다고 하는 거야? 우린 초록괴물로 살아도 늪지대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야. 드림웍스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 저희 청취자분들께 뭐 말씀드리면은요, 남자분들이라면은요, 집에 들어가면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요, 안나나 백설공주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예 그러신가요? 여자분들이라면 자기 남편이 이 백마탄 왕자들처럼 멋있습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 현실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야 되냐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디즈니가 말하는 세상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불행해야 되냐는 거죠. 아닙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공주가 아니고 백마탄 왕자가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을 드림웍스가 열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요. 우리 부모들이요. 어린이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물론 좋은 걸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돼서 예쁜 공주가 돼갖고 왕자 키스 한번 받고 일확천금에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 늪지대의 초록괴물로 살아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노동자로 사는 행복을 알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어린이날을 맞아서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자녀분들과 행복한 어린이날을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하루는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하고 행복한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낼 예정입니다. 즐거운 어린이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애니메이션이 많이 진전됐네요. 이완배 기자님과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또리 장군, 로보트 태권도. 그렇죠. 또리 장군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 무찌르면은 그 시절 대선이라는. 뭐 나쁜 놈들은 다 북한 사람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진짜로요. 되게 그런 유치한 이런.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그런데요. 그래도 드림웍스의 슈렉 같은 작품, 저도 참 보면서, 이 색다른데, 그쵸, 애니메이션이 그간의 어떤 스토리텔링과 많이 다른 그런 칼라를 완전히 다르죠.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동심을 파괴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동심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동을 열심히 하면은 잘 산다. 그리고 그렇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또 그렇습니다. 내가 모자라면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 이런 도움을 통해서 또 회복이 되는 이런 그 공동체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좋은 작품들이 또 많이 나왔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지난 세월호 국면 때 남조선에서 잠수 전문가를 자처하는 리종인 패당이 조작한 다이빙배를 계기로 반공화국 대결 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MBC 해직 기자 리상호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분수 없이 놀아대고 있다. 얼마 전 리상호는 애국단체 어버이연합에 쳐들어가서 자신이 만든 영화 다이빙배를 봐달라, 보고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 나를 벌해달라라면서 무엄하기 짝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이 같은 낭설과 거짓모략에 대한 MBC의 자위적 해고 조치를 언론 탄압이라고 매도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잡소리를 죄쳐댔다. 입에서 구랭이가 나오는지 뱀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탕탕 내뱉으며 박근혜 동지 비난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리상호의 분별 잃은 망독은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이나 송병준을 찜쪄먹을 극악무도한 역적배의 난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원래 리상호는 연기 지망생으로서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까불며 관심받기 좋아하여 MBC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예의도 상식도 없이 동료 기자들을 비방하기로 소문나 있다. 일자 무식쟁이인 리상호 따위가 할 짓이란 세월호 유가족 역적패당의 돌격대장 노릇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뉴스 이 개새끼 이러면서 비방모략했던 것이다. 강아지의 소원은 뼈다귀 한 개뿐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언론계에는 기반이 없고 방송의 방자도 모르는 리상호가 인륜 도덕도 다 죄버리고 자기의 친정 MBC에 대한 대결적 망언을 일삼으며 리성을 잃고 돌아치고 있는데, 민족 반역자 폐륜 패덕한으로서의 본색만을 드러낼 뿐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혀서 영원히 매장되는 길뿐이다. 오늘의 날씨. 절기상 입하면서 어린이날인 오늘은 낮 동안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전주,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오늘 밤 전국에 비가 시작돼서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언론인 강기석 선생의 트럼프 역설, 이런 제목의 SNS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는 한국이 방위 분담금으로 내는 돈은 푼돈에 불과하다면서 방위 분담금을 한 5조 정도로 대폭 올려받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테니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라고 윽박지른다. 미국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료들은
전시 작전권까지 자진 반납할 정도인 한국이 반드시 자기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방위 분담금을 대폭 올려드릴 테니 제발 한국에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읍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정권 교체에 성공해서 새로 들어선 한국의 민주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지금도 매년 1조 가까운 분담금을 내는 데다 무엇보다 1년에 7조가 넘는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 정부는 차제에 무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무기를 국산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무기 국산화보다 남북 간 평화가 훨씬 덜 비용이 들고 훨씬 더 생산적이다. 남북한 정부는 미군이 철수하는 마당에 남북한이 서로 적대하며 대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고 새로운 단계의 남북 협상에 돌입한다. 트럼프가 자주독립, 평화통일에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가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해도 공화당 트럼프의 당선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샌더스뿐 아니라 양식 있는 미국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다. 양식 있는 한국인이더라도 공연히 남의 나라 선거에 속 끓일 필요가 없다. 우리만 대통령 잘 뽑아놓으면 미국에서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전화위복할 수 있는 법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나겠지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폭탄급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각하 시책에 따라서 내일은 쉽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